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YTN 보도국 연결해서 나라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이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면서요. 네, 중국과 일본 모두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 후베이성 등 중남부 일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사람들도 있고요.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은 무려 800만 명이 발생을 했고 농경지는 34만 헥타르가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직접적인 손실 규모만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의 폭우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서 피해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민이 800만 명. 이거 참 대단한데요. 네네. 한편 이 최근에 대지진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일본의 이 구마모토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이었죠. 규모 6.5 그리고 7.3의 연쇄 지진이 강타했었는데 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속한 규슈 지방이죠. 이 규슈 지방에 이곳도 그저께부터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나고 하천 범람도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주택 60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또 1,300세대 정도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이 무려 550mm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장반연선은 일본 열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 지방을 거쳐서 이 도쿄가 있는 일본 수도권에도 예년보다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 일본이나 중국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정말 확실하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요즘에 취미생활 등으로 이 드론을 날리는 분들 부쩍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드론 택배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요? 네, 이 드론 택배 기술은 이미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항 규정이 없어서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네. 미 연방항공청이 이 상업용 드론 운항 규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드론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 드론 운항 규정 내용을 보면 일단 드론의 무게는 25kg 미만이어야 하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161km, 그리고 최고 고도는 122m입니다. 그리고 드론 조종자는 16살 이상, 그리고 원격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면허 소지자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 드론 운항은 낮 시간에만 가능하고요. 조종사가 아닌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드론 운항 규정은 오는 8월 말에 발효될 예정인데 이미 기술 개발을 끝낸 업체들의 드론 운항이 본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미 접수되어 있는 운항 승인 요청만 해도 7,600건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 상업용 드론 운항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 예상을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95조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일자리 10만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 드론 산업 활성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자, 미국 이 드론 택배 사례를 잘 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이 선순환 또 부작용 대비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중국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유괴되는 아동의 수가 무려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다고요? 네, 이 중국에서 불법 입양 또는 강제 노동 등의 목적으로 유괴되는 아동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매년 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유괴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이 피의자가 검거된 아동 유괴 사건만 2,200여 건에 달하고요. 현재 전국의 기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숫자는 모두 15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까지 35년간 이어져 왔죠. 이 한가족 한자녀 정책 그리고 네네. 남아 선호 사상 등 때문에 아동 유괴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동 유괴 사건의 주범이 바로 친부모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돈을 받고 아동 매매 조직에 팔아넘긴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사건 대부분은 이 친부모가 아이를 팔거나 유기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유괴 외에도 이 아동 성폭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드러난 아동 성폭행 사건이 1000건 정도에 달했고 피해 아동 수는 1,8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런 수치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수집한 사례일 뿐이라서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이게 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보호, 이게 인권의 가장 기본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7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는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죠. 이 핵심은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인다 이런 방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단체들 좀 불편한 감정 드러내고 있고요. 내일부터 집단 휴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정부의 맞춤형 시행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장진환 회장님? 전화 연결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 예. 지금 전화가 잠깐 끊어져 있군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어린이집 단체는 이 정부의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어린이집 단체 측과 정부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자,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진환입니다. 네네. 자, 먼저 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내일부터 집단 휴원 합니까? 예, 일단 그 방침은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집단 휴원이 진행되나요? 예, 표면상 집단 휴원이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집이 완전히 문을 닫고 휴원을 하는 것처럼 의식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전부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단체 운영이나 축소 운영에 동의를 하신 경우는 가정보육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고 시설 보육을 원하고 또 형편상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경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문을 닫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 자, 이 또 잠시 보도를 보니까요. 이 가정 어린이집 쪽은 집단 휴원을 유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이제 어린이집 이름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네. 여러 가지 운영 형태나 내용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 반대 정도 이런 것들이 시설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회별로 약간 대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회장님이 이제 회장직에 계시는 이 민간 어린이집하고요, 네. 가정 어린이집하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가정 어린이집은 소위 그 아파트 1층에 20인 이하 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보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 민간 어린이집은 21인부터 300인까지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영 형편도 좀 다르고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완전 폐쇄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조금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 휴원 결정 결국 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핵심 문제는 지금 예산과 수익 문제인가요? 결국은 맞춤 보육 제도 자체가 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비용을 줄이자 이런 것이거든요. 정부가 다른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현재 맞춤형 보육 제도가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보육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보육 비용을 삭감함에 있어서 그게 타당한 적절한 수준인가가 논쟁이 될 것인데 그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된다. 오히려 현행 보육제도를 고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 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복지부 입장도 들어볼 텐데요. 네. 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이 총 예산이 주는 게 맞아요? 복지부는 지금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부는 전년 대비 보육료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1,083억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보육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전체 보육료 예산이 느는 거하고 관계없이 아동 수가 늘어야 되고 네. 또 맞춤형 종일반이 시행이 되면 보육 시간이 긴 종일반 아동이 늘었을 때 수입이 늘을 수 있는 것이지 네네. 맞춤형 대상 아동이 늘은 만큼 보육 시간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감소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고요. 예. 그럼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아동 수가 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아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이번 맞춤형 보육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네네. 그게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어린이집의 운영의 형편이 가격을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맞춤 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보육료 삭감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그 결과 보육의 질도 하락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육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왜 그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어린이집을 12시간 운영하게 해놓고 네. 부모와 원장이 협의하에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편하게 그야말로 부모 형태나 아이의 형태를 맞춰서 맞춤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만 그것을 라인 투 3로 정부가 픽스를 시켜서 보육료를 제한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날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1시간 먼저 등원시킬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1시간 먼저 등원해서 1시간 늦게 하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한을 해놓음으로써 그 부담이 원장이나 운영자 입장에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 운행을 2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 간에 왜 나는 6시간만 아이를 돌보도록 돼 있는데 또 추가 근무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부모님께서 오늘 2시간만 좀 더 돌봐주세요 하면 네.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소리 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아닌데 네네. 그럼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냐 또 네. 정부는 그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는요,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보완책을 검토하자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먼저 좀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왜 저희가 선수의 시행 후보안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냐면 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연합단체에서는 모두가 같이 유치원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8시간 기본 운영제를 실시를 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네. 취업부 자녀들 위해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초과보육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보육료를 8시간을 기준으로 마치고 4시간 정도 초과되는 보육료는 별도 부담을 하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든 수입자가 부담하든 그건 별개 논의를 하자. 네. 그렇게 됐을 때만 교사의 근무시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가능할 수 있고 네. 교육시설이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처럼 12시간 운영을 놔두고 12-6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네. 또 이 8+4 시스템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시행이 문제가 아니고 보완 대책을 논의한 후에 해야 되는데 정부는 네. 이 시간 8+4 시스템 개선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자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를 중장기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판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당장 내일 이제 학부모들 난감할 텐데요. 네. 꼭 등원해야만 하는 아동이 있으면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시당초부터 표현을 집단 휴園이라고 했을 뿐 실제는 부모님들의 피해를 거의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준법 투쟁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설별로 적게는 뭐 5, 6%에서 많게는 20, 30%까지도 등원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불편은 최소화하겠다. 준법 네, 투쟁이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8+4안은 네. 정부와 명확히 지금 한 10년째 그럼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작년 19대 국회에서 그 법안까지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그게 법안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판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시켜서 논의해도 충분한 타이밍이 왔다. 근데 그걸 제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근데 정부 측은 이 민간 어린이집 측에 대안을 논의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정부가 저희한테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아니면 저희가 대안 제시한 바 없다. 이 말입니까? 네네. 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저희는 이 8시간 기본 운영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9대 법안까지 냈었고 모든 정책권에서 수도 없이 정부에 제출돼 있고 국회도 제출돼 있습니다. 네, 한번 정부에 또 물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요.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 단체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충현 보육정책관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요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맞춤형 보육은 아이하고 부모님들의 그 보육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들과 같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가정 내 돌봄이 이제 가능한 그런 영아에게는 적정한 시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하고 부모님들하고 좀 더 오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자, 내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그 국회에서 그 어린이집 그 3대 단체 대표님들하고 또 지역 대표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또 3당과 정부가 협의한 결과 향후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해서 기본보육료라든지 또 다자녀 기준 등 그 신청 과정에서 맞춤반 편성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서 향후 그 맞춤형 보육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그 신청 과정이 저희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 맞춤반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어린이집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가신다 그랬는데 내일 모레 24일이면은 이제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다른 이변은 예측하기 어렵겠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일반 12시간 아동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수는 어느 정도 비율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지금 조금 더 이제 신청 상황을 좀 지켜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딱 그 비중을 계산하기는 어려운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어린이집 연합회 측의 제기인데요. 문제 제기인데요. 이 맞춤형 보육이 보육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나 정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은 늘어난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민간 어린이집 측은 이 경영난에 직면한다는 걸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저희 그 예산과 보육료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기준하고 비해서 올해의 예산이 1,083억 원이 증액돼서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그냥 여러 말씀으로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종일반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일반하고 맞춤반하고 이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전에는 그냥 종일반만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6%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맞춤반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3%가 내려갑니다. 근데 네. 종일반 비율이 이제 맞춤반 비율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거고요. 이제 그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현재적으로 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다른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 어려워지는 변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실제 수요에 비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좀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 단체 측의 핵심 주장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이 지금 정부가 제시한 종일반 12시간에서 마이너스 네. 맞춤형 보육, 이제 맞춤형 반으로 이 조정되는 비중의 문제가 아니고 8+4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 어린이집이 우리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정부는 실제로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모든 분들의 그 상황을 봐서 가장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이 문을 열어놓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2시간 동안 계속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동안 어린이집 문을 열고 그 과정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했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8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선생님들께서는 8시간 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8시간 근무하고 나서 남아져 있는 4시간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원장 선생님들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왜 그럼 12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냐 하면은 그 12시간을 다 필요로 하는 실제 실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 수요를 갖다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시간을 다 이용하는 것은 이제 외벌이 가정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외벌이 가정이더라도 그 단순히 증빙을 하면 꽃벌이와 말씀하신 대로 외벌이와 맞벌이를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시범 사업 때 편성을 해보면요, 전체 이제 종일반 편성되는 분들 중에서 그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외벌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냐 하면은 다자녀라든지 또는 그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정말 그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인정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벌이들만은 그렇게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맞춤형 보육 시행이 알려진 초기에는 좀 전업주부들의 불만이 많이 이제 터져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시 직전 상황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업주부들의 좀 이제 이해나 만족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중심이 돼서 조사했던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업주부와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75% 정도의 그 찬성이 있었고요. 또 네. 다른 타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들은 80% 정도의 찬성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전업주부나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해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번 올해 7월 1일 시행에 합의했던 이제 국회 내에 야당들이 네. 이제 와서 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반대 입장들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육 단체 관계자들만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네네. 또 3당이 모두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합의문을 발표를 이렇게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부는 충실히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충현 이 보육 정책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